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무릎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해서 십자 인대의 파열로도 통증은 있고요. 반원 연골판이 파열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특히 반월 연골판 손상은 무릎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도 들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복되면서 손상 정도가 심해질수록 파열 위험은 높아지고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반월 연골판 파열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취자가 주신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 365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월 연골판은 무릎 관절의 연골입니다. 모양이 초승달을 닮아서 반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무릎 관절의 반월 연골판이 손상되는 이유, 특히 파열되면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이원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계백병원 이원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월판 연골, 반월상 연골, 반월 연골판 많이 듣긴 했는데 다 같은 의미인가요? 여러 이름으로 불리던데요. 네.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도 부르는 명칭을 다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두 같은 구조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만 이 중 정확한 명칭은 반월상 연골판입니다. 네. 진료실에서는 줄여서 연골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반월판이나 반월상 연골처럼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연골과 연골판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관절염에서 연골이 닳았다라고 할 때는 네. 연골은 그 뼈 끝을 덮고 있는 매끄러운 보호막을 얘기하고 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연골판은 네.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줄여주는 반달 모양의 쿠션 구조물을 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연골판의 재질 자체가 섬유연골이라는 성분이기 때문에 표현이 섞여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연골판은 말 그대로 납작한 판 모양처럼 생겼고 무릎 안에서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연골판을 무릎 안에 있는 납작한 쿠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반월상 연골판이 좀 손상되는 거 비교적 흔한가요? 네. 결국 흔하냐고 물어보신 건 손상에 대한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네.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첫째는 젊은 층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 스포츠, 외상성 손상이고 둘째는 중장년층 이상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손상입니다. 네. 젊은 층은 고령층에 비해서는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는 빈도가 낮지만 네. 급격한 방향 전환이 있었거나 충격이 있었다면 연골판 파열이 확인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또 연령이 올라가면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데 65세 이상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MRI로 확인을 했을 때 통증이 있든 없든 10명 중에 많게는 절반 정도까지 연골판 손상이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처럼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전 연령대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에게는 외상성 손상이 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스포츠 활동 중에 손상 위험이 큰 건가요? 앞서 일부를 말씀드렸지만 네. 젊은 분들이 이제 운동 중에 무릎을 다쳐서 오시는 경우를 보면 네. 그 원인으로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연령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다친 기억이 없더라도 네. 무릎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큰 힘이 가해지지가 않아도 네. 일상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손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네. 활동을 많이 하는 젊은 환자,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기보다는 네. 나이가 들수록 더 흔하게 접하게 되는 무릎 질환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이 반월 연골판이 손상된다는 게 파열을 의미하나요?
파열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강해서 놀라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하지만 이 정형외과에서 말하는 연골판 손상은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이 가거나 찢어진 파열 상태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 손상의 정도는 천차만별입니다. 겉면이 살짝 해진 수준의 작은 균열부터 너덜너덜하게 일부가 들려 있는 경우, 그리고 조각이 크게 찢어져서 무릎 사이에 끼이는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또 최근에는 뿌리 부분 손상도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데 이거는 의자에 고정해둔 쿠션에 끈이 풀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쿠션 자체가 멀쩡해 보여도 고정 장치가 풀리게 되면 앉을 때마다 쿠션이 밖으로 밀려나가는 것처럼 뿌리가 손상된 연골판이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관절 밖으로 밀려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런 파열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파열이라는 상태가 포함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앞서 연골판이 이제 뼈와 뼈 사이의 충격을 줄여주는 쿠션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반월 연골판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무릎 관절 안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무릎 관절을 이루는 대퇴골이라고 불리는 위쪽에 있는 뼈와 경골이라고 불리는 아래쪽 뼈 사이에 안쪽이랑 바깥쪽에 하나씩 위치해 있습니다. 모양이 마치 밤하늘에 뜬 반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반월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우리 무릎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때 체중도 버텨야 되지만 한 발로 지탱하거나 걸을 때는 무릎에 실리는 하중이 체중의 약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또 특히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5배, 쪼그려 앉을 때는 무려 7배 이상의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이때 반월상 연골판은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스펀지 역할을 해줍니다. 위에서 누르는 수직의 힘을 옆으로 넓게 분산을 시켜서 무릎이 받는 스트레스를 골고루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는 안정장치 역할을 함께합니다. 결국에는 이 연골판이라는 것은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연골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네. 그 쿠션 역할을 하면서 이제 관절의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손상 위험이 있을 정도로 좀 약한가요? 약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많이 사용되고 부담을 많이 받는 구조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무릎은 체중을 계속 지탱해야 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걷기만 해도 반복적으로 힘이 가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쪼그려 앉을 때는 부담을 크게 받게 됩니다. 이 연골판이 단순히 눌리는 힘뿐만 아니라 비틀리는 힘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방향을 급하게 바꾸거나 몸이 돌아가는 동작에서 손상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연골판의 탄성이 떨어지면서 큰 외상이 없어도 오래 입은 옷이 찢어지듯이 일상생활 중에 손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이 연골판은 약한 구조라고 하기보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부담을 받기 때문에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연골판이 파열되면 이제 파열이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바로 느껴지는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증상만으로 이건 연골판 파열이다라고 단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연골판이 손상되어 있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양상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지만 이런 소리만으로 연골판 손상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환자분들이 느끼는 불편한 증상 중에서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적인 신호들이 있습니다. 먼저 통증의 위치입니다. 무릎 전체가 뻐근하거나 앞쪽이 아픈 경우보다는 나는 어느 한 부위가 아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연골판 손상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두 번째는 자세랑 관련된 통증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비틀 때처럼 특정 자세에서만 통증이 생긴다면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걸리는 느낌 같은 기계적인 증상입니다. 네. 무릎 안에 뭔가 끼어 있는 것처럼 움직임이 부드럽지가 않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릎이 잘 펴지지가 않는다. 이런 경우라면 연골판과 관련된 기계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따라서 결국 단순히 무릎이 아프다라는 느낌만으로는 연골판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고 네. 특정 부위의 통증이나 걸리는 느낌 같은 기계적인 증상이 반복이 된다면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부위의 통증이나 뭐 걸리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초기에는 증상이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나요? 방치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초기에는 통증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는 무릎이 붓고 아프다가도 휴식이나 약물 치료로 염증이 가라앉게 되면 네. 증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불편 없이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게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손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경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은 큰 문제 없이 지내기도 하시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에 부담이 누적이 되고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증상과 경과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네. 무릎이 만약 자주 붓거나 기계적인 증상들이 반복이 된다면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네. 또 증상이 크지 않더라도 일정 간격으로는 주기적으로 관절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파열된 줄 모르고 계속 운동을 하거나 하면요.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질 텐데 어떤 상태가 될까요? 운동을 하면서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연골판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무리한 운동을 계속한다면 파열 부위 자체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손상된 연골판이 관절 안에서 걸리면서 추가적으로 손상이 일어나면 통증이나 붓기가 반복이 될 수 있고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관절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우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은 연골판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닳거나 변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증상이 없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MRI에서 손상이 보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운동을 중단을 하고 네. 휴식만 취하게 된다면 오히려 허벅지나 엉덩이의 근력이 약해지면서 네. 무릎을 지지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무릎에 없던 통증이 생기거나 네. 있던 통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중요한 거는 쉬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유발하는 동작을 피하면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근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네. 결국 운동을 계속할지 쉬는 것이 좋을지는 현재 증상과 기능 상태를 함께 평가해서 전문의하고 상담을 통해서 개인에 맞게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무릎뼈의 위아래 간격이 좁아지면서 염증이 생기는 건가요? 이게 사실 무릎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연골판의 손상 자체만으로 바로 간격이 좁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 연골판이 손상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분산되던 힘이 특정 부위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그 상태가 반복이 되면 관절 표면에 연골이 조금씩 닳게 되고 네. 시간이 지나면서 뼈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관절 안쪽에 자극이 쌓이게 되면 네.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관절액이 늘어나고 주변 조직이 민감해지면서 통증이나 붓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격이 좁아져서 염증이 생긴다라고 라기보다는 네. 연골판 손상으로 인해서 관절에 부담이 쌓이고 그 결과로 관절염이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네.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된 걸 확인하는 검사는 뭔가요?
이게 어떤 질환이든 마찬가지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증상입니다. 어디가 아프신지, 어떤 자세에서 통증이 생기는지, 네. 증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또 기계적인 증상이 있는지 등을 먼저 진찰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네. 영상 검사로는 보통 엑스레이를 먼저 촬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는 연골판을 보기 위한 검사라기보다는 관절염이 있는지, 무릎 정렬이 어떤 상태인지 전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런 진찰을 통해서 만약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의심이 된다면 자세한 검사를 위해서 MRI를 촬영하게 됩니다. 네. MRI를 통해서 연골판이 찢어졌는지, 찢어졌다면 어느 부위에 손상이 있는지, 네. 그리고 인대나 연골 손상이 함께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진단 자체는 진찰, MRI 소견 등을 함께 종합해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손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나요? 아무래도 초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손상의 정도뿐만 아니라 네. 여러 요소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 연골판 손상의 치료는 단순히 얼마나 찢어졌는지만으로 결정하지는 않고 네. 손상의 위치, 그리고 형태, 그리고 환자의 나이와 활동 수준, 그다음 다리 정렬, 관절염의 동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다행인 건 모든 치료가 수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거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증상이 없다면 약물 치료나 근력 운동 같은 보존적인 치료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치료의 중요한 목표는 통증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무릎의 방패 역할을 하는 연골판을 최대한 보존하고 관절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단순히 손상 정도뿐만이 아니라 네. 현재 증상과 생활 방식까지 함께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일단 약물이나 뭐 근력 운동 같은 보존적인 치료가 우선된다고 하셨는데요. 이걸로 안 되면 그때 수술이 필요한가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하고 약물이나 운동 치료를 했는데도 네. 통증이 계속된다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이런 보존적인 처치를 하며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무릎이 갑자기 걸리거나 잠겨서 잘 펴지지 않는 증상이 있다면 무릎 안에서 연골판이 끼어 있는 상태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빠른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수술들은 요즘 대부분은 관절 내시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네. 상처가 적고 회복도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네. 이 방법으로는 손상된 부위를 다듬는 방법도 있고 네. 가능한 경우에는 꼬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관절경 수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손상이 심한 경우엔 연골판 이식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흔히 말씀하시는 오다리가 되어서 무릎의 안쪽으로 체중 부담이 집중이 되면 네. 다리 정렬을 바로잡는 수술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네. 또한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러한 수술들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통증을 줄이고 내 무릎을 최대한 보존해서 더 큰 수술로 진행되는 것을 늦추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무릎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술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게 치료를 해도 손상된 연골판은요.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는 없나요? 수술뿐 아니라 관리가 강조되던데요. 이 연골판이 한번 손상을 받게 되면 네. 완전한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특히 일부를 절제한 경우에는 제거된 연골판 조직이 다시 재생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전과 완전히 같아지기가 힘듭니다. 네. 또한 봉합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회복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손상의 위치나 범위에 따라서 결과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의 목표를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관절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이 수술 여부랑 관계없이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고 허벅지하고 엉덩이 부분의 근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자세를 줄이는 것이 네. 장기적인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울러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서 관절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변화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치료 시기를 놓치고 방치될수록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네. 방치할 경우에 관절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특히 젊은 환자에서는 연골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관절 연골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면서 네. 관절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반면 연령대가 있는 환자에서는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골판 손상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보다는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로 증상을 조절하면서 경과를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 연골판은 무릎을 보호하는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손상이 오래 지속되면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현재 상태에 따라서 치료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그 무릎 질환들에 있어서 예방법은 거의 다가 비슷한데요. 네. 이 무릎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줄이고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예방 방법입니다. 또한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쪼그려 앉기나 무릎을 비트는 동작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중 관리 또한 무릎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무릎 통증이나 붓기, 걸리는 느낌 같은 기계적인 증상이 반복이 될 때 이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정형외과 방문을 하셔서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무릎은 한번 나빠지면 돌리기가 어려운 만큼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반월상 연골판 손상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 들었는데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이원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청취자 사연은 40대 남성의 고민입니다.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다가 중간에 잠을 깨는 경향이 있어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한 2-3시간 있다가 또 깼다거나 이렇게 중간에 잠을 깨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 때문이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도 아니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약을 따로 먹는 것도 아닌데 계속 잠을 설쳐서 이게 예전에 한번 자면 한 6시간, 7시간 쭉 잠을 잤었는데 요 근래 한 1년 동안 그런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핸드폰을 최소화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핸드폰을 거의 안 보고 그리고 TV도 웬만하면 안 보려고 미디어는 안 보려고 노력하고 음악만 이렇게 듣는 편인데 그것도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보통 한 3시간 자고 깼다가 1-2시간 동안 잠을 못 자고 화장실 안 가요. 화장실 가면 그냥 잠이 깨요. 네, 많이 힘드시겠어요. 자다 깨서 한동안 다시 잠들기가 어려운 것도 불면증의 하나일까요? 예, 이제 자다가 깨고 뭐 다시 잠들기 어려운 상태는 불면증의 하나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불면증이라는 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잠들기 어려운 경우뿐만 아니라 중간에 자주 깨거나 그다음에 또 너무 일찍 깨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 2-3시간 자다가 깨가지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우는 그러니까 수면 유지 장애에 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불면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1년 전부터 수면 문제로 고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수면 장애가 왔다고 합니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고민하시는데 아무래도 불면증의 원인이 다양하겠죠? 그렇죠. 이제 불면증의 원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제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뭐 긴장 상태라든지 생활 패턴의 변화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카페인 섭취라든지 운동,
그다음에 이제 수면 리듬이 변화하거나 환경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우울감이라든지 호르몬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좀 원인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불면증이라든지 수면 문제는 교정하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불면증의 원인이 참 다양한 건데요. 이분은 아직 검사를 받아보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평소 6, 7시간을 잘 자고 일어나는 편이었는데 2, 3시간에 한 번씩 잠을 깨서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로감도 그렇고 일상의 불편이 크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이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수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되면은 이제 낮에 피로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오랜 기간 이어지다 보면은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사 변화라든지 혈압도 올라가고 이런 변화도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수면이 충분하게 유지가 안 되면 그러니까 몸이 회복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면 문제는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수면 유지 장애라고 이제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2, 3시간 자다 깨고 다시 잠들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밤새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깬다거나 하면 비뇨기과적인 문제를 돌아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것과 상관없이 잠을 깬다니까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살피면 좋을까요? 일단 화장실과 무관하게 깨는 경우는 이제 수면 자체의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일정 시간 간격으로 이제 반복해서 깨는 경우는 네. 그러니까 수면 리듬이 좀 깨져 있거나 그러니까 깊은 수면으로 이제 못 들어가는 상태로 좀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각성 반응이 반복이 되면서 다시 잠들기 어려운 패턴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수면 환경 이런 요소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특정한 원인 하나보다는 그러니까 수면 습관하고 환경, 그다음에 이제 리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수면 습관과 수면 환경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분도 자기 전에 휴대전화 보는 걸 삼가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동안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휴대전화도 문제이긴 하죠? 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이제 멜라토닌 분비를 좀 떨어뜨리고요. 네. 그래서 잠이 드는 과정을 좀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콘텐츠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가 계속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은 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뇌는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잠들기도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잠이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깨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스마트폰은 그러니까 수면 리듬을 깨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봐야 됩니다. 네. 음악을 듣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떨까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음악은 경우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이 좀 적고 일정한 리듬의 음악 같은 경우는 긴장을 좀 완화시켜주면서 잠들기에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가사가 들리거나 그러니까 변화가 많은 음악은 그러니까 뇌를 계속적으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면에 좀 방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폰을 또 착용한 상태에서 듣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런 경우에는 또 우리 몸이 이제 완전하게 이완이 또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수면에 좀 방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카페인이라든지 자기 전 운동도 좀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자기 전에 습관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식, 운동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소화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면에 좀 방해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카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각성을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무시기 전에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그러니까 잠이 잘 들기 어려워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셔야 되고 조명도 좀 낮추셔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몸에 자극을 줄이는 환경을 유지하셔야지만 수면에 좀 도움이 되게 됩니다. 네. 조명 말씀하셨는데요. 수면 환경 어떨까요? 요즘 조명을 켜고 잠드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많으시죠. 근데 이제 빛이라는 거는 이제 멜라토닌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명을 켜고 자는 거는 수면의 깊이를 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두운 환경이 너무 싫다, 네. 그다음에 무섭다 이러신 분들은 정말 최소한의 간접 조명이라든지 낮은 밝기의 조명으로 조절하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조명뿐만 아니라 뭐 소음이라든지 온도, 친구 상태 같은 것도 수면 유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피로감이 생기니까 낮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낮잠이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방해 요인일까요? 그러니까 낮잠을 짧게 주무시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낮잠을 이제 1시간 이상 이제 길게 주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수면 리듬이 더 깨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잠을 1시간 이상 주무시면은 이제 밤에 필요한 수면의 양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밤에 깊게 잠들기 어렵거나 그러니까 중간에 깨는 그런 패턴이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낮잠을 좀 피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필요하다면 30분 안으로 짧게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 자다 깨는 증상이 1년쯤 된다고 하는데요.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1년 이상 지속되는 수면 문제라고 하면 이제 평가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떤 생활 습관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나 어떤 주기적 각성 같은 이제 다른 수면 질환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특히나 이제 중간에 반복적으로 이제 깨는 양상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수면 구조 자체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 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런 평가들을 한번 진료를 통해서 받아보시는 게 적절합니다. 네. 도움이 되는 약물도 있을까요? 사실 약물 치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네. 약물 치료는 좀 단기간에 보조적으로 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간 이런 약물을 쓰게 되면은 약물에 대해서 의존성이 생기고 수면 리듬이 더 깨지고 생활 습관도 더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약물 치료보다는 그러니까 수면에 대한 어떤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상담 치료라든지 이런 비약물적인 치료가 훨씬 더 중요하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물이라는 거는 해결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도구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0대 여성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26년 새해가 되자마자 종합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검사 결과는 폐나 호흡기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감기로 고생한 후부터 목에 가래가 낀 것처럼 계속 이물감이 있고요. 가끔씩 잔기침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목 안에 가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불과 5개월 만에 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걸까요? 주변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다는데 가래와 기침이 역류성 식도염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기도 하고 사실 제가 지난 건강검진에서 위 내시경은 안 했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을까요? 제가 젊었을 때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어서 늘 신경 쓰이는데 주된 증상이 목에 가래가 낀 것 같은 이물감이거든요. 기침은 아주 가끔씩 하고요. 5개월 만에 다시 검진을 해봐야 하는지 무슨 검사부터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사실은 제가 5년 전에 위 내시경 검진을 했을 때 초기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말을 듣기는 했어요. 심하지 않으니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젊었을 때 폐결핵을 앓은 경험이 있어서 늘 조심한다고 하세요. 그런데 올해 초에 건강검진에서 폐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기를 앓고 난 이후부터 가래가 낀 것 같은 증상이 계속된다는 거죠. 감기는 나았으니 연관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목에 이물감이 신경이 쓰이나 봅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감기 이후에 그 목에 가래가 낀 것 같은 이물감이 지속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감염이 좀 지나간 이후에도 이 기도 점막이 좀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래가 많지 않아도 이 가래가 걸린 듯한 느낌이라든지 이 장기침이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이런 증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폐질환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감기 이후에 좀 기도가 조금 예민해진 상태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목에 가래가 낀 것처럼 이물감이 있고 가끔 잔기침을 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물감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감기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스트레스인 것 같은데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을까요?
역류성 식도염과도 충분히 연관될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위산이 이제 식도를 넘어가지고 인 후부, 목구멍 쪽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기침이나 가래가 낀 느낌, 그다음 목에 이물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 실제로 이제 가래가 많지가 않은데도 계속 이물감이 느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식사한 다음이나 아니면 이제 누웠을 때 증상이 더 잘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역류성 식도염을 훨씬 더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기도 호흡기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위산 역류까지 함께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위 내시경 검사를 올해는 안 하셨고요. 5년 전에 위 내시경을 했을 때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소견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 역류성 식도염도요. 심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도 할까요? 이게 역류성 식도염은 이제 경과에 따라서 호전이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재발이 굉장히 잘 되고요. 완치가 좀 잘 안 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초기라고 하면은 이제 생활 습관 조절만을 하더라도 증상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다시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식습관이라든지 체중 변화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또 영향을 주게 되면은 또 재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현재 다시 재발하거나 아니면 증상이 나타나는 건 굉장히 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이고 재발이 잘 되는 질환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뭔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에 있는 내용물이 이제 식도로 올라오는 걸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는 위하고 식도 사이에 이 괄약근이라는 게 딱 닫혀 있어가지고 위산이라든지 음식이 올라오지 않도록 막아주는데 이 괄약근의 힘이 약해지면 역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가 늘어났거나 아니면 이제 과식이라든지 야식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괄약근이 약해지면서 역류가 좀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거는 괄약근의 기능하고 위의 내용물의 상태가 함께 작용하는 문제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초기에는 생활습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생활습관이 주는 위험 요인들도 많나요? 이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완치가 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식이라든지 기름진 음식,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카페인하고 음주 이런 것들은 이제 괄약근을 좀 이완시키거나 위산 분비를 이제 증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만하거나 이제 살이 찌는 경우에도 이 복압이 증가되면서 쉽게 좀 역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규칙한 식사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좀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은 이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질환이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괄약근 말씀하셨는데요. 야식이나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이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을 높이는 건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식사를 한 다음 직후에는 위 안에 내용물이 많이 들어있고요. 이 상태에서 누우시게 되면은 위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훨씬 더 쉽게 올라오기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가 좀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누운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괄약근의 압력보다 위의 압력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쉽게 역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은 역류를 유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이라면 어떤 검사가 필요한가요? 내시경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죠? 사실 증상만으로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지만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그 식도 점막의 염증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경우에서 내시경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증상이 전형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고 근데 증상이 지속되고 치료 효과가 좋지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네. 약물 치료를 하게 된다면 어떤 약물들인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위산 분비를 좀 줄여주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산이 줄어야지만 그 역류되는 그 위산의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 요인이 좀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소화를 좀 잘 시켜줄 약물이거나 아니면 위가 좀 잘 움직이게 하는 위장관 운동 조절제 같은 약물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약물 치료와 함께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활 습관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생활 습관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식이라든지 야식은 좀 피하셔야 되고 네. 특히나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는 게 기본적인 이제 조절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기름진 음식,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같은 경우는 역류를 유발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피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증상이 너무 심하신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면 시에 좀 증상이 잘 발생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주무실 때 베개를 통해 가지고 상체를 약간 높이는 자세로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런 증상이 잘 생기니까 네. 체중 조절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네. 증상으로 볼 때 혹시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사실 현재 증상만으로 보면 역류성 식도염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예. 근데 이제 다른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는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코가 뒤로 넘어가는 이제 후비류 같은 게 있는 경우에도 이런 목의 이물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감기 이후에 시작된 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기도 점막이 좀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후비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에 계속 가래가 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억지로라도 뱉어내야 하는 걸까요? 이게 목에 이물감이 있으면 우리가 억지로 가래를 뱉어내려고 하는데 네. 이건 오히려 좀 자극을 줄 수가 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헛기침을 하거나 목을 가다듬는 그런 행동은 그러니까 점막을 더 자극하기 때문에 예. 이물감이 더 심해지는 이런 악순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실제로 가래가 많지 않은 상태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행동을 하시게 되면은 증상이 더 오래가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억지로 이게 제거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물을 좀 잠깐 마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극을 좀 줄여주고 점막을 좀 안정화시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아의 공중정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